서울의 여름은 유난히 숨막힐 듯한 더위로 시작되었다. 버스 창밖으로는 인왕산의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윤지원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을 살짝 열었다. 미세먼지 경고로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조차 그녀는 조금의 바람이라도 느끼고 싶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그녀가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 지원은 서울교육대학교 4학년이었다. 장학금으로 학비를 면제받으며 조용하고 무난하게 교직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졸업, 임용고시, 안정적인 교사 생활, 어머니와 여동생 수빈과의 소박한 삶하지만 그날 오후 지하철 5호선에서 내려 7011번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처음으로 계획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게 된다. 버스는 늘 그렇듯이 붐볐다. 중년 남성 셋이 뒷좌석에 앉아 큰 소리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은 이어폰을 꽂은 채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라탔다. 그는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무더위 속에서도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어느 자리에서도 움직임은 없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그저 흘끔 고개만 돌릴 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중간 손잡이를 붙잡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바로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야, 노인네. 지하철로 가지 왜 버스를 타? 냄새 나잖아. 버스 안의 공기가 뚝하고 끊긴 듯 정적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 그의 친구들은 웃었고 몇몇 승객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지원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귀가 뜨거워졌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나서지 마. 괜히 끼어들면 너만 다쳐. 머릿속에서 그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그녀는 항상 그렇게 행동해왔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부당한 상황에서도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날 무언가가 달랐다. 지원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의 발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지금 그 말 다시 해보세요. 남자는 피식 웃었다. 뭐야, 너는 정의의 사도놀이야? 지원은 주먹을 쥐었다. 아니, 그보다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다. 그녀는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가 천천히 말했다. 여기 제 자리예요.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거절했지만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붙잡고 앉게 도왔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지원의 어깨를 툭 쳤다. 위협이 아니라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지원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는 재빠르게 팔을 꺾어 그 남자의 팔을 제압했다. 완전한 택견의 기본 기술이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남자는 소리쳤고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사는 급히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몇몇 승객이 상황을 촬영했고 누군가는 SNS에 그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여대생 폭력 난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포털 사이트에 급속도로 퍼졌다. 그날 밤 지원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마치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여동생 수빈은 침묵 속에 저녁밥을 챙겨줬다. 뉴스는 그녀를 폭력적 행동으로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힌 학생으로 묘사하고 있었고 학교는 긴급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통보했다. SNS에는 욕설과 조롱이 가득했다. 관종 여대생, 정신병자, 정의감도 좋지만 법은 지켜야지. 그 모든 단어들이 지원의 심장을 서서히 짓눌렀다. 며칠 후 조용했던 새벽, 지원은 혼자 인왕산으로 향했다. 그녀가 어릴 적 다녔던 작은 절, 혜인 스님이 운영하는 그 고요한 공간으로. 절의 마당에는 어린아이 몇 명이 돌을 옮기며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고 혜인 스님은 고요히 정원을 쓸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다가가자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말했다. 오랜만이구나, 지원아.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스님. 그냥
여기가 생각나서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죄송하다고 하나. 진실을 말한 자는 늘 외롭단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세상을 바꿔.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지 그 남자와의 충돌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과 맞서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서울교육대학교의 학사과 건물 4층, 교무처장실에 긴장이 감돌았다. 교무처장 김재영 교수는 마른 기침을 하며 앞에 앉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학생처 담당 교수와 학과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영상 캡처 화면과 학생 민원 내용이 출력된 서류가 깔려 있었다. 윤지원 학생,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김 교수는 안경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학생이 폭력 행위에 연루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행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저는 제 행동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학생처 담당 교수가 말했다. 그건 본인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아직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영상만 보면 지나치게 과격한 대응처럼 보입니다. 영상은 상황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효율실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결국 학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원을 위해서도 잠시 자숙하는 게 나을 겁니다. 학교도 학생을 보호하고 싶지만 여론이 좋지 않으면 우리도 난처해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인사였다. 그날 오후 캠퍼스 곳곳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온 글들이 퍼지고 있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폭력 여대생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넘쳐났고 몇몇 교수들조차도 익명으로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녀는 학교 근처 작은 찻집에서 혼자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욕설이 이어졌고 DM에는 협박 메시지까지 도착했다. 너 같은 년은 교사 자격 없어. 다신 나서지 마라. 이번엔 버스지만 다음엔 병원 실려간다. 차가 식고 햇살이 창밖으로 사라질 무렵 지원은 문득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인왕산 자락의 절로 발길을 돌렸다. 그날 저녁 혜인 스님은 그녀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오래된 목재 연습장이 있었다. 지원이 어릴 적 택견을 배우던 그 자리였다. 먼지 쌓인 매트 위에 나무검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니? 스님이 물었다. 지원은 잠시 멈칫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나무검을 집어들었다. 양손을 교차하며 자세를 잡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첫 동작. 다리 중심을 낮추고 왼발을 앞으로, 허리를 틀고 검을 위로 올린다. 둘째 동작. 휘두르지 않고 가른다. 상대한테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움직임 자체로 메시지를 전한다. 혜인 스님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무도, 는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지키려면 먼저 맞서야 할 때도 있다. 지원은 숨을 몰아쉬며 검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두려움이 내 무기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정의로움은 담대함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는 용기에서 비롯되지. 며칠 후 뜻밖의 인물이 지원을 찾아왔다. 바로 강민석, 혜인 스님의 옛 친구이자 퇴직한 형사였다. 그는 조용한 말투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옛 사건들이 떠올랐어. 그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그 노인을 위협하던 남자, 이름은 장도현. 조폭 출신이자 현재 진성금융이라는 사채업체의 하청 업무를 맡고 있지.
지원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사람, 왜 하필 그 노인을 공격한 걸까요? 그 노인, 김대천 씨, 얼마 전 진성금융의 불법 추심을 고발하려고 검찰에 자료를 보냈어. 그런데 신고 접수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철회했지. 왜 그랬는지, 입을 다물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그날 버스에서 그를 협박한 이유는 충분해. 지원은 몸을 떨었다. 그녀가 마주친 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를 입막음하려는 시도였고, 그 시도를 멈춘 자신은 예상치 못한 전장에 들어선 셈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수첩에 무언가를 조용히 적었다. 정의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공격받고, 침묵은 안전을 준다. 하지만 그 침묵이 또 다른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엔 다시 인왕산의 윤곽이 어슴풀에 드러나고 있었다. 지원은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다시 서야 해. 누군가 말해야 하니까. 나라도. 인왕산 자락의 절은 새벽이면 더욱 조용해진다. 고요한 안개가 나무 사이를 스미듯 흐르고 뻐꾸기 울음소리가 절마당에 잔잔하게 깔린다. 윤지원은 그날도 가장 먼저 일어나 절의 뒷마당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나무마루 위에서 다시 택견의 기본 자세를 잡았다. 몸은 굳어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천천히 한 동작, 한 호흡씩 짚어가며 그녀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짚고 있었다. 몸이 기억하긴 하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해인 스님이었다. 그녀는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마당 끝에 서 있었다. 지원은 땀을 닦으며 스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잊은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몸이 먼저 움직이네요. 진심은 사라지지 않아. 단지 먼지가 쌓일 뿐이지. 스님은 지원에게 찻잔을 건넸다. 따뜻한 향기가 퍼지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부드럽게 감쌌다. 며칠 뒤 강민석은 지원을 서울의 한 오래된 문석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과거 경찰 내부에서 정리하지 못한 고발 자료와 민원 서류들이 모인 장소였다. 민석은 한 상자에서 몇 개의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다. 진성금융. 이름은 번듯하지만 실상은 고리대금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야. 배후엔 최경호라는 남자가 있어. 그는 지금도 각종 정치인, 기업인과 연계돼 있지. 지원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는 피해자들의 진술, 형사고발 이후 무혐의 처리된 문건들, 공무원 접대 기록 등이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그 남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걸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지원이 물었다.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을 아는 것과 사실을 증명하는 건 다르지. 특히 그 상대가 권력일 경우엔.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침묵하는 게 정답일까요?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내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 그건 질문이었지. 이 사회에 던진 질문. 우리가 얼마나 불의에 익숙해졌는지를 묻는. 그날 밤, 지원은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나는 왜 침묵하지 않았는가. 그녀는 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썼다. 누가 있었고, 어떤 말을 했으며,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고민 끝에 행동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가 그 순간 침묵했다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글은 익명의 블로그에 게시되었다. 그녀는 이름도 학교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글은 예상외의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하루 만에 조회수 수천 회를 넘기고 댓글에는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당신이 대신해줘서 고마워요. 용기란 이런 것이군요. 부끄럽지만 배우고 갑니다. 세상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고 다행입니다.
며칠 후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글이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쓴 글이라며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교했고 영상 속 여대생과 글의 문체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결국 몇몇 기자가 블로그 작성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지원은 망설였다.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 앞에 나선 셈이었다. 스스로 선택한 진실이라면 끝까지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한 독립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첫 인터뷰였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나서면 더 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셨나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제가 아니면 또 누가 하겠어요. 인터뷰는 SNS를 통해 퍼졌고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더 많은 응원이 이어졌다. 그녀의 행동은 단지 폭력이 아니라 용기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청년 모임, 교육자 그룹 등에서 그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일부는 윤지원 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 즈음 진성금융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다. 그는 과거 회계팀 직원으로 지원의 인터뷰를 보고 마음을 움직였다고 밝혔다. 나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버스에서 한 행동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도 이제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그날 밤 절의 마당에서 혜인 스님과 마주 앉은 지원은 물었다. 저 하나의 말이 정말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촛불 하나로 방 전체를 밝히지는 못하지. 하지만 그 하나 없으면 어둠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자신의 불도 켜게 되지.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싸움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서울의 여름이 깊어갈수록 윤지원의 이름은 더 많은 입에 오르내렸다. 처음에는 버스 폭력녀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정의로운 여대생이라는 별칭으로 뉴스와 커뮤니티에 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보이지 않는 불편한 시선과 위협도 늘어났다. 집 근처 편의점에 가던 중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 메시지로 전송되었다. 혼자 다니지 마 짧은 문구. 그러나 의도는 분명했다. 그날 밤 지원은 거실 불을 켜둔 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강민석을 찾았다. 혜인 스님이 마련해준 조용한 다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누군가 내 동선을 감시하고 있어요. 분명한 경고였어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는 지난 1년간 진성금융 관련 고발 사건 목록과 모두 무혐의 처리된 기록이 떠 있었다. 이 조직은 단순한 불법 사채업체가 아니야. 그 중심에는 최경호가 있어. 그는 과거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현재는 JY건설과도 연결돼 있어. 이른바 재계 정치 언론 삼각고리의 내부자지.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런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 하지만 방법은 있어. 민석은 USB를 하나 꺼냈다.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했다. 거기에는 진성금융이 의료기관과 결탁하여 채무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강제 입원 방식으로 협박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려면 신중해야 해. 증언도 필요하고 언론사와 연결도 있어야 하지. 지원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서겠습니다. 며칠 후 한 독립방송국의 인터뷰가 잡혔다. 생방송은 아니었지만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될 예정이었다. 지원은 촬영장에 들어서기 전 짧은 메모를 꺼냈다. 거기에는 그녀가 새벽마다 절에서 적은 문장들이 있었다. 진실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견디는 자가 진짜 용기다. 촬영이 시작되자 그녀는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어릴 적부터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버스에서 본 장면이 어떤 충격이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마지막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윤지원 씨,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지원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들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건 사람들이 다시 침묵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요. 촬영이 끝난 후 스태프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제가 얼마 전 비슷한 상황을 봤는데도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방송이 나간 뒤 온라인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와 연대가 쏟아졌다. 학생회, 시민단체,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그녀를 정의의 상징으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동시에 조용한 압박도 시작되었다. 학교 측은 지원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1학기 휴학을 권고했다. 일부 언론은 그녀의 과거 SNS 기록을 뒤지며 극단적 페미니즘 성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그리고 진성금융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절에서의 나날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던 마당, 혜인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택견을 배웠던 그 시간들.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며칠 후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 강민석을 통해 연결된 한 간호사가 진성금융의 지시로 환자 정보를 넘긴 사례를 증언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그녀가 여전히 그 병원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지원은 그녀를 직접 만나 설득했다. 강북의 한 찻집, 조용한 저녁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지원은 웃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이 아니면 그 진실은 끝내 묻힐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당할 겁니다. 그 말에 간호사는 눈시울을 붉혔다. 무서워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 못하겠어요. 저도 준비할게요. 진실은 서서히 세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더디지만 확실하게. 지원은 다시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의 방관자였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침묵을 깨면 또 다른 누군가도 입을 열게 됩니다. 저는 그 첫 목소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글은 다시 수천 명에게 공유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젊은 앞에 조용히 작은 쪽지를 두고 갔다. 당신의 목소리가 나를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원은 그 쪽지를 두 손으로 감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왕산 위로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른 새벽 인왕산절 안쪽 작은 방에서 윤지원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 옅은 그늘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흐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이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전날 밤 강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성금융 측에서 내부 고발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우리가 서둘러 움직여야 해. 지원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싸움이 단순한 정의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아침 8시 서울 북부의 한 사립병원 뒷문 앞 지원은 흰 모자를 눌러쓰고 강민석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간호사 박지윤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지금 바로 이동하시죠. CCTV 없는 경로로 안내할게요. 민석이 말했다. 셋은 조용히 차에 올라탔고 강북의 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그곳은 시민단체에서 제공한 임시 보호 장소였다. 박지윤은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의료기록, 내부 이메일, 사무장의 서명 등이 포함된 증거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여긴 정신과 병동인데 채무자를 자해 우려자로 둔갑시켜 강제 입원시킨 사례들이 있어요. 가족 동의서도 조작됐죠. 지원은 손에 쥔 자료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걸 공개하려면 당신의 이름이 함께 드러날 수도 있어요. 각오했어요. 제 환자들 중엔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젠 제 침묵이 그들을 배신한 거란 걸 알았어요.
지원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같은 시각, 서울 중심부의 어느 고급 오피스텔. 최경호는 여느 때처럼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며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윤지원, 그 여학생 말야. 이제 그만 조용히 시켜야 하지 않겠나? 비서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언론 쪽에도 연락 돌렸습니다. 일간지 2곳, 방송국 하나, 과거 SNS와 가정사까지 파악 중입니다. 좋아. 그녀가 성녀가 아니라 그저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젊은이란 걸 보여줘. 세상은 영웅을 믿지 않아. 특히 여성이면 더 그렇지. 그 말에는 냉소와 오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한 대형 일간지에 기사가 실렸다. 버스 폭행녀 윤지원, 고등학교 시절 문제아였나. 그와 동시에 과거 학교 생활기록부 일부가 유출되었고 그 속에 사소한 징계 기록이 과장되어 퍼지기 시작했다. 공감은 가지만 교사 자질은 의문이다. 누가 봐도 수요 아니냐? 정의감도 좋지만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은 위험하지. 악성 댓글은 순식간에 증오의 쓰나미처럼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먼저 반응했다. 한 대학 교수는 SNS에 글을 올렸다. 청년 한 명이 정의를 외쳤고 우리는 그의 용기를 소비하며 방관했다. 이제는 지켜줘야 할 때다. 지원이 예전에 다녔던 택견 도장의 사범도 영상 편지를 올렸다. 윤지원은 감정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학생이었죠. 그녀가 한 행동은 무술인으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강연을 요청받았다. 장소는 인권센터 주최의 시민포럼. 주제는 침묵의 대가, 말하는 자의 책임. 강연 당일, 지원은 단상 위에 섰다. 조명이 뜨겁게 비쳤지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제가 말할 자격이 있냐고 묻는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했다면 누군가는 오늘도 고개 숙인 채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로 했고 지금도 말하고자 합니다. 장내는 조용했다. 마치 모두가 그녀의 고백에 함께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를 지키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생겨나는 것입니다. 박수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뜨겁게 터져나왔다. 그날 밤, 혜인 스님은 절 마당에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이 소나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오늘도 잘 견뎠구나.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불빛은 하나면 충분하단다. 어둠은 불을 두려워하니까.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단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불씨가 되었고 그것은 이제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폭우가 내리던 서울의 저녁, 윤지원은 절의 작은 방 안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불안한 마음을 더 증폭시켰다. 테이블 위에는 인쇄된 기사들과 메모, 손글씨로 적은 인터뷰 질문이 흩어져 있었다. 며칠 전의 강연 이후 그녀는 다시 한번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방송국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연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졌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윤지원 씨죠? 그냥 조용히 학교로 돌아가요. 이건 당신이 감당할 싸움이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절 앞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영웅놀이 그만해. 너도 타겟이 될 수 있어. 지원은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로 닦아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혜인 스님은 말없이 그녀를 산길로 이끌었다. 인왕산 정상으로 향하는 오솔길. 몇 년 전만 해도 자주 올랐던 길이었지만 요즘은 늘 절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오랜만이었다. 숨이 가빠질 무렵 그들은 정상 근처의 조용한 바위 위에 앉았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깔려 있었다.
두렵지 않니? 스님의 질문에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려운 게 당연해. 사람은 모두 두려움을 안고 살아. 다만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어디로 이끌지야. 지원은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한 사람을 도우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커져버렸어요. 마치 내가 감당해야 할 전체의 문제처럼. 스님은 빗방울 몇 방울이 묻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털어주며 말했다.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짊어질 세상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처럼 한 발씩 그렇게 가면 돼. 며칠 후 지원은 박지훈 간호사와 함께 시민단체 법률팀과 만나 진성금융과 관련된 증거 제출 계획을 논의했다. 자료는 검찰 내부 제보자와 연결돼 공익고발로 접수될 예정이었다. 회의실 벽면에 증거 타임라인이 붙어 있었다. 불법 채권 추심. 정신과 강제 입원. 병원 내부 회계 조작. 검사, 언론사 접대 리스트.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자신이 점점 더 구체적인 정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지원 씨, 이 자료가 공론화되면 검찰 내에서도 압력이 있을 겁니다. 법률 자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계속 말할 겁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인터뷰 방송은 저녁 8시에 방영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전국에 퍼졌고 박지훈 간호사의 얼굴도 모자이크 없이 등장했다. 제가 침묵하면 더 많은 환자들이 위험해지니까요. 그건 제가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순간 온라인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수많은 제보가 함께 올라왔다. 나도 그 병원에 있었어요. 내 아버지도 이유 없이 입원당했어요. 진성금융, 몇 년 전에도 동생이 당했어요. 조용히 묻혔지만 각자의 기억들이 조각처럼 붙기 시작했고 그것은 하나의 파노라마가 되었다. 윤지원의 이름은 이제 개인의 정의를 넘어서 공동의 기억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학교로부터 통보가 왔다. 학교 측은 윤지원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번 학기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형식적인 배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녀를 조용히 격리하려는 의도였다. 지원은 이메일을 조용히 닫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윤지원 씨 맞으시죠? 저는 한겨레 기자입니다. 중요한 내부 제보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작은 찻집 구석에서 만난 기자는 USB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다. 이 안에 있는 건 진성금융과 관련된 검사 출신 내부자의 음성입니다. 당신을 믿고 제보했어요. 익명으로만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원은 USB를 손에 꼭 쥐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기자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화제성 인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바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은 웃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대답했다. 제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절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예전보다 아이들이 많아졌고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우리 아이가 지원 씨 영상을 보고 정의가 뭔지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택견이 아이의 마음을 다듬어 줄 거라 믿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윤지원은 다시 택견 자세를 가르치고 있었다. 단호한 시선, 부드러운 목소리. 그녀는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원은 마음속으로 알았다. 정의란 먼데 있지 않다고. 그것은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떨리는 손끝 속에, 침묵을 깨는 한마디 속에 살아 숨쉰다는 것을. 서울의 한 복잡한 골목, 밤 10시. 어두운 전봇대 아래서 두 남자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짧은 머리에 셔츠 단추를 2개쯤 풀어놓은 40대 남성이었고 그의 얼굴은 익숙했다. 진성금융의 중간 간부, 최성도, 윤지원, 더는 놔두면 안 됩니다. 다른 남자가 담배를 비벼 끄며 물었다.
어떻게 할 건데? 건드렸다가 여론 더 들끓으면 어쩌려고. 그럼 이대로 두자고? 내부자들도 입을 열고 있고 검찰도 움직이고 있어. 지금 기선 제압 안 하면 우리가 뒤집힌다니까. 그들은 더 이상의 대화를 줄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윤지원의 개인 블로그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이메일은 수천 건이 스팸과 협박으로 마비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원은 절 마당의 벤치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블로그는 접속 불가 상태였고 기사 댓글 창에는 다시 증오의 물결이 넘실거렸다. 선동에 휘말린 애송이. 사회 불만자들의 대변자 흉내 그만해.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지겹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제보할 용기가 생겼어요. 지원은 천천히 화면을 닫고 숨을 내쉬었다. 혜인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힘들지 않니?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는요. 이제는 이 싸움이 제 싸움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같은 시각 시민단체와 연대한 변호사팀은 진성금융과 관련된 검찰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 언론들은 긴급 속보로 이를 보도했고 뉴스 앵커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지원 씨의 폭로 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진성금융의 민낯. 이번 고발은 단순한 불법 채권 추심을 넘어 병원과의 조직적 연계, 정치권 유착 의혹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 인터뷰에서 지원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정의가 승리하길. 지원은 대답했다. 정의가 승리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의가 적어도 지워지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며칠 후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 인권 포럼에서 지원은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석했다. 지원은 단상에 섰고 순간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제가 말한 건 거창한 개혁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으면 했던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개 돌리는 순간 그 잘못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게 되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미 시작했잖아. 지금처럼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부터가 용기야. 그날 밤 지원은 다시 절로 돌아왔다. 그리고 늦은 시간 그녀의 노트북으로 영상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송신자는 이름 없는 계정이었다. 영상은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진성금융 대표 최경호가 모검사, 언론사 간부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장면이었다. 테이블 위엔 명품 와인과 고급 요리가 늘어섰고 그들 사이엔 뒷거래를 암시하는 대화가 오갔다. 이런 건 기사로 안 나가잖아. 그 정도는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윤지원. 걱정 마, 애 하나 무너뜨리는 건 쉬운 일이야. 지원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뜨거워졌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다. 다음 날 시민단체와 법률팀, 그리고 독립언론사와 협의 끝에 이 영상은 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전국 주요 언론들이 침묵하거나 흐리게 보도할 때 SNS와 유튜브 채널들은 이 영상을 무한히 공유하며 불법 커넥션이라는 이름으로 퍼뜨렸다. 댓글은 들끓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윤지원, 당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중앙지검은 최경호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동시에 진성금융에 대한 세무조사와 병원 내 감사도 병행되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다. 하지만 진성금융 측도 반격을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제보자들에 대한 뒷조사, 언론 매수 시도, 윤지원에 대한 고소 예고까지. 지원은 이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절마당 한가운데에서 홀로 서서 택견의 기본 자세를 다시 잡았다. 중심을 낮추고 숨을 가다듬고 두 손을 부드럽게 앞으로 내밀었다.
혜인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왜 지금 택견을 하니? 지원은 눈을 감고 말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중심을 다시 세우는 거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가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불이 아닌 바람이 너를 흔들 테니. 그녀의 싸움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것이며 자신이 쓰러질지언정 누군가는 그 뒤를 이어 걸어갈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서울은 이른 가을비에 젖어 있었다. 흐린 하늘 아래 도시의 빛은 탁했지만 인왕산 아래 작은 절은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윤지원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과 함께 나무검을 정리했다. 그 옆에는 무술 시범을 위한 소도구, 포스터, 그리고 작은 무대용 스피커들이 놓여 있었다. 오늘 그녀는 모두를 초대했다. 단순한 무술 행사가 아니었다. 이 자리는 진실을 전하고 정의를 외치기 위한 그녀만의 공식 발표의 자리였다. 그녀는 혜인 스님과 나란히 앉아 말했다. 스님, 저도 알아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지금 아니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잠시 기억했다가 곧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스님은 고요한 시선으로 대답했다. 불은 순식간에 타오르지만 빛은 오래 남는단다. 오늘 너는 불이 아니라 빛이 되어야 해. 오후 3시 사람들이 하나둘 절 마당으로 들어왔다. 시민단체 활동가, 학교 후배들, 택견 도장의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몇몇 언론 기자들. 기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들 대부분은 똑같은 감정을 안고 있었다. 분노, 피로, 무력함, 그러나 무엇보다도 희망. 윤지원은 그 희망의 중심에 서 있었다. 마당 중앙에 간이 무대가 설치되었고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약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원입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요해졌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를 고발하려는 것도 무언가를 파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질문 하나를 다시 꺼내고 싶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는 이어 말했다. 우리는 왜 잘못을 보고도 외면했을까요? 왜 피해자가 침묵해야만 했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공격받아야 했을까요? 그녀는 관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와 함께 말해준 사람들이 생겼고 저보다 더 큰 용기를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대 옆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진성금융의 불법 추심, 병원의 강제 입원,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그리고 최경호의 뒷거래 장면. 사람들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고 몇몇은 울고 있었다. 영상이 끝난 후 박지은 간호사가 무대에 올랐다. 조용히 인사한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몇 장을 들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기록입니다. 어떤 환자가 어떻게 입원됐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넘기라고 지시받았는지 오늘 저는 이 증거를 검찰에 공식 제출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건 환호가 아니라 연대였다. 침묵 속의 약속. 그날 행사 후 주요 언론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다뤘던 사건을 정면으로 보도했고 최경호는 검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왕산 선언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한 명의 용기가 모두를 움직일 수 있다. 윤지원, 당신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움직임도 있었다. 일부 언론은 불법 촬영 의혹, 선동의 가능성, 조직된 시민운동이라는 의심을 던지기 시작했다.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윤지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요청을 받았다. 밤늦게 절로 돌아온 그녀는 이 소식을 들었다. 손에 들려있던 차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또 시작이군요. 혜인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 선명해진단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내가 맞는 길에 서 있기 때문이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가볼 거예요. 며칠 후 그녀는 검찰에 출석했다. 수사관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언론은 다시 그녀를 둘러쌌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출입구 밖 그녀를 기다리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있었다. 학생들, 간호사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모두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윤지원, 함께 갈게요.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그 목소리는 확성기보다 더 컸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안으로 발을 디뎠다. 그날 밤 절의 마당에 다시 모닥불이 피워졌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했고 스님은 향을 피우며 조용히 기도했다. 윤지원은 마루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인왕산의 바람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가고 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진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검찰청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윤지원은 순간적으로 조명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기자들이 셔터를 연달아 눌러댔고 플래시 불빛이 마치 총탄처럼 그녀의 얼굴을 덮쳤다. 윤지원 씨,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내부 고발자들과의 연계는 누구 주도로 시작된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침착하고 단호했다. 수사관은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무단 정보 유포 및 공익 제보 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의자 신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제가 말한 모든 것엔 증거가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도요. 그녀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 내내 흔들림 없이 답변했다. 녹음과 녹화를 요청했고 모든 진술에 대해 근거와 정황을 설명했다. 법률 자문 변호사도 동석한 채 철저히 대응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올 즈음 그녀는 복도 끝 창가에 잠시 멈춰섰다. 서울의 빛이 흐릿하게 내려다 보였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시민들이 환호하며 그녀를 반겼다. 윤지원, 힘내세요. 정의는 당신 편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긴 여정이었는지를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같은 시각 진성금융 측은 반격의 속도를 올렸다. 최경호는 변호사들과 회의를 열며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기업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당 일부 의원과 언론사 간부들이 은밀히 연결되었고 방송에는 윤지원, 허위 제보 가능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은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여론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윤지원과 박지훈, 그리고 다른 내부 제보자들의 증언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SNS에는 삽사인 윤지원을 지켜라, 삽사인 공익제보 보호법 개정 등의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며칠 후 국회의 한 청문회에 윤지원이 참고인으로 초대되었다. 그 자리는 방송 생중계로도 연결되었고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청문회장, 그녀는 간결하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손에는 노트 한 권, 연한 펜 하나. 윤지원 씨, 왜 이 사건에 뛰어들었습니까?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사건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고 그게 점점 커졌을 뿐입니다. 당신이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면 지금의 사회적 반응도 없었을 겁니다. 그걸 의도한 겁니까? 의도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또 다른 폭력을 낳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했다. 카메라에 잡힌 의원 몇몇은 고개를 떨궜다. 한 의원은 속삭이듯 말했다. 이 학생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국가 같다. 청문회가 끝난 후 그녀는 다시 절로 돌아왔다. 조용한 저녁, 아이들과 함께 마당을 정리하던 중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꼭 싸워야 해요. 윤지원은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야.
꼭 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말은 해야 해.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어. 그 대답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풀을 뽑았다. 그 평범한 대화가 그녀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보상이었다. 그날 밤 혜인 스님은 마루에 촛불을 켜고 그녀를 불렀다. 촛불의 흔들림이 마당의 어둠을 미세하게 밀어냈다.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 준비되었니? 네, 무섭긴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두려움 없는 싸움은 없다. 하지만 진실은 두려움을 이기려는 사람의 편이란다. 다음 날 독립언론사에서 그녀에게 다큐멘터리 마지막 촬영을 제안했다. 주제는 한 사람의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촬영은 인왕산 정상에서 이루어졌다. 가을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고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카메라가 켜졌고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바꾼 것이 정말 있는지. 하지만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고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 아침 9시 회색빛 건물 앞에 카메라들이 도열해 있었다. 방송 트럭, 라디오 기자, 시민단체의 깃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는 단 한 사람. 진성금융 대표 최경호였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눈가엔 피로가 배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무표정한 얼굴 뒤로 권력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인왕산 절에서는 조용한 차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윤지원과 박지훈, 그리고 몇몇 내부 제보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 사람이 체포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박지훈이 말했다. 지원은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저도요. 마치 거대한 무게 하나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기쁨은 절제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단지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의 구조, 공모의 시스템, 두려움을 이용한 권력의 방식. 그 모든 것과의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된 셈이었다. 몇 주 후 법원은 최경호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불법 추심, 개인정보 유출, 뇌물공여, 명예훼손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다. 뉴스는 단정하게 보도했다. 윤지원 씨의 공익 제보를 기점으로 시작된 진성금융 사태, 사회적 감시의 힘을 입증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학교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학생 윤지원 씨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서울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생인권과 공익포럼. 주재 강연자는 윤지원이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학생, 교수, 일반 시민까지 가득 메운 강당.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처음 싸움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이길 수 있으리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사람들은 고요히 귀 기울였다. 정의는 늘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아도 말하는 것,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정의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절로 돌아와 혜인 스님과 나란히 앉아 마지막 차를 나눴다. 산 위에서 바람이 불었고 별빛은 조용히 떨어졌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니? 스님이 물었다. 네, 여기서 배운 걸 더 많은 곳에 전하고 싶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찻잔을 들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딜 가든 거기가 곧 도량이 될 것이다. 몇 달 후 윤지원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시민교육과 정예포럼, 청소년 권리 캠페인 등에 참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인터뷰 요청은 줄을 이었고 책 출간 제안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은 소녀가 한 노인을 돕기 위해 벌떡 일어났다.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퍼졌고 누군가 댓글을 남겼다. 요즘 아이들 아직 살아있네. 윤지원 효과인가? 절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택견을 배우고 있었다. 봄이 되어 연등이 매달리고 벚꽃이 피었다. 누군가는 물었다. 윤지원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혜인 스님은 대답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 어디서든 정의가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그녀의 길일 테니까. 그리고 어느 날 윤지원은 조용히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다. 내가 불을 켰다고 착각하지 말자. 나는 단지 이미 있던 불씨를 바람이 불도록 지켜준 것뿐이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정의는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매일같이 작은 용기를 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침묵하지 않도록 윤지원은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